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중간고사 때도 촬영을 했었는데 이 직전 보강입니다. 출제 예상이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내일 언어와 매체 시험이 준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언어와 매체 시험을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또 언어와 매체 1등급 아니겠습니까? 1등급의 시선에서 보는 출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24문항 객관식이 출제가 되고 6문항 주관식이 출제가 돼요. 이건 이미 공개가 된 정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30분, 15분 조합을 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주관식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주관식에서 좀 변별을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가져갈 때 30분, 15분 조합을 가져가는 게 제일 나을 것이다. 그렇다는 객관식을 거의 한 문항당 1분 내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 중, 하가 있다고 했을 때 하문항은 거의 한 뭐 20초, 중문항을 거의 뭐 한 50초, 상문항은 한 1에서 2분 정도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객관식은 최대한 30분 내에 끝낼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일단 단초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시간 부족에 허덕이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시간 안배를 가져가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다음에 좀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바로 모두 고르쇼입니다. 모두 고르쇼. 원래 이제 상위권은 변별이 됐어요. 1등급은 최고 점수가 한 95점, 96점 정도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변별이 됐는데 1등급은 2등급이 변별이 안 됐대요. 2등급이 너무 이게 폭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 고르쇼를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4문항이 총 출제가 되고요. 정답 개수를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두 고르쇼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프거든요. 모두 고르쇼가 상당히 골치 아파요. 왜냐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이따가 시험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고르쇼는 다 어려워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리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맞추면 플러스인 거지 틀리면 이제 미들인 겁니다. 중간인 거기 때문에 모두 고르쇼 나온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한 번에 정확하게 풀고 검토를 이어나가가지고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대충 이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놨어요. 예상입니다. 단어의 의미관계는 한 6문항 정도 나올 것 같다. 서술형 2문항. 문장이 한 객관식 12문항에서 서술형 3문항. 담화가 6문항, 1에서 2문항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장의 비중이 좀 커요. 물론 뭐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좀 어렵게 낼 수 있고 담화는 뭐 어렵게 낼 수가 없죠. 문장이 좀 갭이 큽니다. 문장이 좀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문장에서 대부분 좀 변별을 시도할 것이다. 어렵게 내면 한두 곳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평가 어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거에 따르면은 이 문장 쪽에서 항상 킬러가 나와요. 문장 쪽에서 정답률 30% 미만 문제가 대부분 다 문장 쪽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마스터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모두 고르시오는 골고루 나올 것 같아요. 골고루. 딱 문장에서는 모두 고르시오 4개를 낸다. 이것보다는 뭐 단어의 의미관계 하나 써놨죠? 하나, 2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문장을 너무 밀어주는 것도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모두 고르시오는 10번에서 15번 사이에 등장을 할 것이고 모두 골고루 낼 것이다. 임재호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처음에 술술 나가다가 중간부터 진도가 안 나갈 것이다. 즉 중간부터 고난도 문제가 확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그거에 딱 스타트를 끊는 게 모두 고르시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뭐 1번부터 한 9번까지는 그냥 쉽게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평가 문제집 수준의 문제를 내다가 갑자기 한 10번쯤에 모두 고르시오 딱 넣어가지고 애들을 혼동시키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변별 문항 예상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내가 좀 준비한 부분인데 변별 문항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가 어디 나올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하나씩 봅시다. 동사, 형용사 구분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재작년에 나왔던 6월 평가 문제가 되게 대표적인데 이런 거예요. 뜨다. 뜨다가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해가 뜨다. 혹은 교실이 사람으로 차다. 이런 게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뜨다는 뭐예요? 동사. 차다도 동사. 이런 거. 동사랑 형용사를 너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 이런 거를 어디서 물어본다? 단어에서 물어볼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단어에서 너 동사랑 형용사 구분할 수 있니 없니? 이걸 물어볼 거예요. 가령
서술어가 형용사다, 서술어가 뭐 동사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혹은 뭐 다른 포맷을 만든다든지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가장 1번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피지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너무 숙달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좀 안 돼 있는 학생은 이거라도 해보자. 명령 는 중이다. 명령을 해봐요. 떠라, 차라. 좀 이상하지. 는 붙여봐. 뜨는 되는데 그럼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되면 동사인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되면 하나라도 안 되면 동사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되면 무조건 동사인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되면 뜨는 중이다, 차는 중이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진행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쁘는 중이다 이상하잖아. 얘 점점 예뻐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쁘는 중이다를 표현할 때는 예뻐진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지다 피동을 넣어주는 거죠. 상태의 지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예쁘는 중이다 이상하잖아요. 예쁜 건 상태인데 어떻게 예쁘는 중이다가 되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붙여봤을 때 하나라도 되면 동사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자 비동사동 구분하기인데 피동이냐 사동이냐가 1차적인 문제죠. 그죠?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목적어로 구분을 해야 1차.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다.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다. 하지만 기출문제 중에 딱 한 문제 2019년도 9월 평가원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 못하는 문제가 나왔다. 동사의 의무 말 잘못해서 목적어의 의무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땐 어떻게 해라? 개 하다를 붙여라. 가령 뭐가 있어요? 고양이에게 발을 물리다. 목적어 있잖아. 하지만 이건 사동이 아니에요. 왜? 고양이에게 발을 물게 하다? 이게 발을 대주는 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동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목적어로 대부분 다 분류가 되지만 개 하다를 써야지만 분류가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걸로 해보고 이것도 확인을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번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을 복잡하게 해놓고 분석을 요구한다. 이게 가장 클리셰한 거죠. 기본적으로 뭐 견문장 해봤자 하나 1차 견문장이지만 2차, 3차 견문장을 3차까지는 못 봤다. 2차 견문장, 뭐 아는 문장을 2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는 문장이랑 이어진 문장을 같이 써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막 겁나 복잡하게 써놓고 너 분석해봐. 이건 이거랑 목적어 같냐? 다르냐? 이게 주어냐? 이런 거.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인 거고. 4번. 담화에서 대용 표현이냐 지시 표현이냐 구분하는 이건 킬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대용 표현이냐 지시 표현이냐. 그러니까 대용 표현은 뭐예요? 담화 내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던 대상을 다시 가리키면 그거는 대용 표현인 거예요. 하는 지시 표현. 야 그거 어디다 놨냐? 이거는 지시 표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두 개 차이.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으면 대용 표현이다.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담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킬러 문제 중에 하나고. 다음. 담화에서 지시 표현이 포함하는 인원수를 표현하는 게 시간 끄는 문제, 시간 끄는 문제, 시간.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봄이, 소미 이런 거 기출문제 보면 있어요. 봄이랑 놀래, 소미랑 놀래. 둘 다 개예요. 근데 뭐 이런 거. 뭐 가에는 봄이가 포함돼 있다. 뭐 가는 나의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이게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거. 특히 이걸 서술형으로 낸다? 그럼 이게 써놓는 거지. 가나, 다나, 다라. 부분 점수 각 1점씩. 해당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구성원 수를 모두 써라. 뭐 이런 게 나오면 엄청 시간을 잡아먹겠지. 이런 거. 다음. 사동, 피동에서 문장 구조를 이제 전환하는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사동이, 그러니까 주동문이 사동문이 되거나 능동문이 피동문이 됐을 때 딱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장 성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동 같은 경우는 뭐 세준이가 옷을 입다. 어머니가 세준이에게 옷을 입혔다. 세준이가 주어가 에게 부사어로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전환하도록 분석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이 관계 동격 연계 관형절을 비교해라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 연계 관형절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연계 관형절은 모파롱 선생님에 반해서 수업을 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관계 관형절이냐 동격 관형절이냐가 좀 핵심이에요. 관계 관형절의 특징은 뭐죠? 문장 성분 내에 있는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어제 먹은 피자. 그럼 내가 어제 피자를 먹다 해서 피자가 생략돼 있죠? 그럼 관계인 거예요. 동격은 김세준 학생이 전학을 갔다는 소문. 이런 건 소문 이퀄 전학을 갔다는 것이고 소문이 생략된 부분이 없죠. 이런 건 동격 관형절. 연계 관형절은 뭐 고기를 굽는 냄새 이런 건데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관계냐 동격이냐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2차. 반이어 유의어, 상이어 하이어 구분하기 쉽죠? 네, 넘어갈게요. 동음이어 동의어 구분하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피지컬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의미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핵심은 뭐냐면 아마 이게 나온다 그러면 사전 활용하기로 나올 거예요. 사전 내에서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뜻을 보고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막 그냥 내 나만의 피지컬로 소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적 의미랑 중심적 의미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건 비교적 쉽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그물의 코냐 사람의 코냐 사람의 코가 중심적 의미겠죠. 이런 거 비교하기 이건 쉽다. 다음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을 변형 이게 좀 어려워요. 서사평으로 제가 생각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우리 어머니께서 어제 세준아 마트에 좀 다녀와라 라고 하셨다. 이거를 내가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어제 마트에 다녀오라고 하셨다. 이걸 좀 바꾸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좀 서사평으로 출제됐을 때 실수하면 바로 다 틀리게 되는 이런 느낌이 있다. 다음 사용된 높임법이 주체냐 객체냐 상대냐를 구분해라. 핵심은 뭐야? 주체는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뭐 접사, 뭐 님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로 쓰이지만 객체 높임에서 선어말 어미가 안 쓰인다. 특수어휘만 쓰인다. 그래서 간접 높임이냐 직접 높임이냐를 구분할 때 간접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못 쓴다. 특수어휘를 못 쓴다.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체입니까? 객체입니까? 상대입니까? 그러니까 주체 높임의 대상이랑 상대 높임의 대상이 똑같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표현된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을 위해서 똑같이 아버지를 높이더라도 보조사 요라든지 종교열 어미는 상대 높임을 위해서 뭐 이런 게 다르다. 이거 다 구분해야 된다. 특수어휘냐 아니냐 소거법으로 풀어놨는데 이거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뭐 이런 게 있잖아. 드시다 특수어휘냐 아니냐 들다 플러스 시다인데 그 특수어휘 아니잖아. 뭐 이런 건 워낙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거라서 이런 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특수어휘인지 선어말 어미 시 붙인 건지가 헷갈리는데 이거를 물었다. 그럼 소거법으로 풀어라. 이게 모두고르시로 나왔다? 그럼 틀리면 됩니다. 틀리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자 과도하게 어려울 가능성이 낮은 거. 왜냐면 이미 중간대 1등급은 변별이 됐어. 설사 2등급 변별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작년 문학시험처럼 막 과도하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너무 긴장하지는 말라. 다음 중간고사 때도 말장난이 많았다. 이게 막 살짝 바꿔놓고 한 글자 바꿔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애매하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애매하면 안 돼. 무조건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검토는 서술형 먼저 보고 모두 고르시오 보고 일반 문항 순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서술형이 제일 실수가 많이 나오고 모두 고르시오 실수하기 쉬우니까 일반 문항을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 제대로 풀어요.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자 내신이랑 수능 유형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을 푼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라. 수능을 푼다는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라. 수능 풀 때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풀잖아. 뭐 읽고 푼다 이런 느낌으로 풀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피지컬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느낌으로 내신 공부한 건 그냥 언어 매체의 피지컬을 쌓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마인드셋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당일날 아침에 교과서 가지고 와서 읽어라. 지난번 시험 때도 국외음화의 원리 같은 거 교과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몰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프린트만 본 학생들 틀렸는데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게끔 반드시 교과서를 읽어봐라. 라는 게 저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각자 다 공부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화법과장문 직접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법과장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고르시오가 거의 절반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이 모두 고르시오 문항을 좀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는지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